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를 했고요. 180명이 제석을 해서 180명이 다 찬성을 한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죠. 이제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표결에 참여를 해서 이를테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냐 이게 조금 아침까지만 해도 좀 관측에 엇갈리기는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예상됐던 바고 사실은 뭐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예상되는 바고 그럼 그 이후에 수순도 다 예상되는 바대로 지금 한치의 어떤 오차 없이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은 오늘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냥 퇴장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총선용 악법이다. 오늘 규탄 대회도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총선용 악법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애초에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건 사실은 좀 악법이라고 그 논리를 대기는 조금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특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 특법이라든지 드루킹 특법 같은 경우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고 언론 브리핑을 허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독소 조항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폐가 있고요. 제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인 건 분명한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독소 조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유일한 첫 번째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내에 정말 대부분 특검이라는 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법이 실시돼서 진행됐던 것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전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조차도 그 이슈 자체가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 미진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특검 수사도 사실은 힘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강행 통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 아닌 야당만의 일방 통행 통과로 진행돼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뭐냐면 시기의 문제죠. 시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낸 특검도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특검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 직전에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대선 후보의 BBK 의혹 제기가 굉장했습니다만 그것도 특검은 대선 기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실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는 특검이라는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위배한 최초의 지금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마땅하고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표결된 안은 수정된 안인데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 문구가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이렇게 바꿔서 대통령이 혹시나 탈당할 이 시나리오까지 다 대비를 한 건데 지금 특검 추천을 그런데 누가 하느냐 이거랑 언론 브리핑보다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 그리고 지금 총선 직전에 이 특검법이 통과된 이 두 부분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이 꽉 막힌 어떤 전국 여야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헌정사상 최초 막 이런 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헌정사상
최초의 뭐 국무위원 탄핵, 뭐 검사 탄핵 등등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불행인데 1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요거를 하면은 해임 건의안 내도 뭐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좀 안타깝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러면 할 만한 감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권은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예.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던 공범들 그리고 통장 빌려줬던 사람들도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일부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몇 개월인데 그러면은 1심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안 하나요?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를테면은 내부 조종,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 뭐를 얼마나 더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도대체 수사 지휘를 안 하고 뭐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 왔어야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이렇게 된 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눈치를 보고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렇게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 11월에 시작했던 최순실 특검은 그러면은 그 국정농단 특검은 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은 특검이고 그거는 그거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얘기했던 3월 달에 받았으면 그럼 이미 다 특검 끝났다라는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 부득불 그렇게 받지 않고 미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총선 직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느냐 아니면 할 만큼 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한 차례 서면 조사 받았는데 이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인데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의혹이 그러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검찰 이게 특검법의 요건이라는 게 네. 그냥 일반의 검찰 조직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권력을 무서워해서 검찰 조직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특검을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거죠. 네. 이제 그런 건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009년,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일부 아마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시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부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킵니다. 예. 잘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총장 입장에서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기소될 사람 기소되고 무혐의 될 사람 무혐의 되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정리가 다 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나와가지고 1심 판결 진행되는 과정 이후에서야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이게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발의를 한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혐의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소환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했고 예.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혐의했다는 것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나 결론 낼 내용이 없다는 걸로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범죄 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적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율이 높죠. 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율이 높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민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라는 여론조사의 찬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선거 선출 이후에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70% 정도 있다는 저는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로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내야 한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저는 민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50억 클럽 이 로비 의혹 관련한 특검법도 오늘 181명 재석에
찬성 181명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통과로 전국은 더 얼어붙은 상황이죠. 서로에게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총선용으로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총선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거였으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된다고, 같이 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자, 여당은 총선 내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여당이 뭉개다가 자동 상정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12일 아마 1월 12일 네. 뭐 요 전까지인 것 같은데 보름 내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제2요구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은 국회가 가져오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렇죠. 예. 1월 달에는 일단 뭐 국회가 안 열리는 게 관행이고 2월 달에 그러면 합의를 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요청을 하면은 2월에 안 열리면 3월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총선 직전이네요. 진짜 좋지. 예. 그때는 사실은 의원들 모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지역에서 지금 다 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공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일 테고 지금 뭐 네. 공천 학살, 뭐 공천 개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비밀 투표거든요. 반대표를 이제 아니 뭐 찬성표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적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결을 하면 부결하는 대로 문제가 될 테고 가결이 되면은 바로 또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검을 임명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총선에 조금 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즉각 나왔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브리핑을 열고요. 이게 정부의 이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보통 이제 헌법에 명시된 명칭은 제2요구권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이제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게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양국관리법, 뭐 간호사법,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때도 보면은 통과가 돼서 표결이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숙려 기간. 그러면 그 15일 이내에 예. 일정 정도의 고민과 숙려의 기간을 네. 보내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회의 앞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내용과 이러저러한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넘기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온건한 의미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가서 표결이 되면 이제 이게 부결이 되는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 거라고 비교해 보면 오늘은 통과되자마자 즉각 바로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했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야 합의로 되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이고 총선을 바로 앞둔 총선 직전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파장과 정쟁 또는 선전선동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단호한 입장이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예상할 때 뭐 이제 그 제의를 요구했을 때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공천 학살 이후에 예. 공천에서 탈락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란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분이 지금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비슷한 얘기를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를 먼저 듣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민주당이 적당한 적기를 선택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됐든 통과가 된다.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은 진행이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표결 시한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이제 탈락자들이 생겼을 때를 노려서 민주당이 이때 재의결을 하게 되면 이러면 좀 이탈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런 셈법을 이제 민주당이나 지금 박지원 원장이 예. 이야기하는데요. 전형적인 정치 공작적 사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게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란표를 이야기는 비명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은 반란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박수를 쳤던 거고. 그러나 이건 다른 거죠. 오늘 투표할 때는 투표장에 가지 않고 반대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다음에 내가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화풀이로 원한풀이로 내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정치 도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그걸 셈법에 넣어서 계산하는 박지원 원장이 공작 정치 아니고 그게 뭡니까? 민주당이 그 계산을 하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는 참 된소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2월 9일 날 본회의 끝나고 그러면 1월 달에는 이제 안 열릴 거고 2월 달에 열리고 3월 달에 열리면 적당한 시기 봐가지고 국민의힘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아서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저 말도 안 되는 공작 정치 시나리오입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100% 말씀드리고 이탈표가 안 나올 거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뭐 제2표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이 끝난 다음에 공천 탈락자들 대상을 한다는 건데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월 9일 날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2월 9일 날 직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제2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요구했던 모든 법률은 제2요구를 요청한 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2월 9일 날, 2월 8일 날 대통령이 제2요구하면 2월 9일 날 1월 9일이요.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을 또 일부러 빼고 2월이나 3월 달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돌멩이를 던질 거예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절대 저런 예.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공작 정치의 네. 어떤 그 기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오히려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재의결 투표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보다 좀 허들이 높아져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99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거든요. 18명.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 18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김은식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지만은 언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 뭐 이게 좀 민주당이 꼼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정치 공작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이런 용어를 쓰려면 뭐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어떻게 공작이라고 합니까? 이런 타이밍을 봐가지고 흔들리는 거를 허를 찌른다든지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작이라고 보는 거는 좀 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 의원들이 자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야 공천 줄게 우리 쪽으로 와 뭐 이런 게 이제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의원들이 이제 분노하거나 뭔가 이제 흔들리는 마음 그 상황을 이제 좀 민주당이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여론 안 좋은데 굉장히 또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못 통과하겠습니다. 저희한테 200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역풍이 불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민주당이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한 점 의혹이 없이 정말로 이거를 정말 특검이 정말 안 필요하다라고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의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예. 싶고요. 정말로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정권 내내 힘들어집니다. 어차피 다 지금 집행유예 받았어요.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이거를 털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권에 앞으로 3년 반 남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안 되면 이거 만약에 또 다음 회기 시작하면요 또 특검법 발의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이거 지금 대책이 받아서 없어요. 아예 좀 털고 가는 게 그러니까 여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오수가 이제 네. 거기에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뭐 집행유예도 이제 형벌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가담했던 공범들도 대부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런 식으로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국민의힘의 정권 내내 부담이에요. 오히려 네. 이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지도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털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지금 뭐 여당이 오늘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특검을 거부하되 뭔가 민심을 좀 다독일 이런 그 타협안들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도 이 얘기를 하셨고 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차피 특검법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지금 거부를 한다고 방침을 밝혔고 그러면 15일 이내 이제 제2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제2요구의 시점이나 그 다시 재표결의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를 가지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2를 할 거고 제2를 할 경우에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탈표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이게 부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돼요. 저는 그 상황은 뭐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저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해법을 내놔서 민심을 완화시키고 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제2부속실을 다시 복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함정 의혹 없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악법인 건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명품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무리 함정이고 몰카 취재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자. 예. 그게 사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일정 체크도 하고 메시지도 관리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이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 대통령실 내에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걸 감시 견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의 이 민심을 좀 따독거릴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내놔야 되고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재표결이 되면 분명히 좀 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부결되면 일단 이 법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총선까지 뭐 민주당은 분리할 게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민심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이걸 결정할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그 자체로 이 법차의 이 특검법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또 일당이 된다면 또 밀어붙이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여야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그다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다시 부결돼서 그냥 폐기 처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쌍특검법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들 인선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지명직 위원만 보면 평균 나이가 43.7세. 뭐 이전 지도부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연령대는 확 내려갔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중위값, 네. 나이 중위값이 44세 정도 돼요. 거기에 대충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특징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징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잘 비판하는 사람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저희 그 비대위원 예. 그래픽 정리된 거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런 분들을 예. 한 절반 정도 모았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어떤 전문직이나 뭔가 봉사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뭐 조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참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정치를 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요한 혁신위하고 비슷한데 그 혁신위원들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얼굴마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됐고 모든 발언권이나 주목도는 다 그분한테 갔거든요. 지금 보시면 김혜지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치인 출신인데 예. 이게 좀 참신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오히려 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 때문에 비정치인에서 정치를 찾는 거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비정치인에서 정치인을 찾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언을 너무 이제 과하게 하시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아, 예. 아니 뭐 제가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요. 네. 뭐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분들이 정말로 재능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런 분들로 모두를 다 채웠을 때 네. 그러면은 정무적 판단은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적절한 조화를 좀 이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절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뭐 민주당 비판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 컨셉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많이 네. 넣었지만은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정치를 아는 분들을 넣어야 돼요. 이게 저거는 좀 모든 권력과 모든 리스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 갔다. 이거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비대위는 당 지도부입니다. 민주당의 당 지도부, 전당대회로 뽑힌 이재명,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박찬대, 정청래, 고민정 등등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비판 안 합니까? 여당, 야당은 당 지도부가 상대 당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논박하는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임명된 이 비대위원들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번 총선 전략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재명의 야당은 문제가 있다. 네. 이재명의 야당은 운동권 정치, 특권 정치고 개딸 정치주의고 사법 리스크를 옹호 방해하는 홍위병들이다. 라는 것으로 이재명 야당 심판론을 우리는 맞불을 놓는 겁니다. 당연히 그 프레임 속에서는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포진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뭐 비판을 받을 지점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그런 지점 비판과 함께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민경호 대표라든지 박은식 대표라든지 김경률 회계사 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 승리 연합.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겨우 24만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로 표를 팍팍 긁어 모아서 겨우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중도층 MZ세대 이준석을 대표로 한 MZ세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탈호남, 그다음에 탈진보, 탈민주당 이런 분까지 다 합쳤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게 조국 후서팀 김경률, 진중권 교수도 사실은 우군이었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이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당 대표 징계 파동, 그다음에 이른바 김장연대, 예. 이른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 정당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대선 승리연합이 다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저는 이 가장 의미 있는 인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또 제 개인적으로 잘합니다만 예. 할 소리를 다 하고 쓴 소리 다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특검법에 관한 거라든지 용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 박은식 대표도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경우 제 서울대 후배입니다만 예.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민경우 대표는 과거 발언이 오늘 조금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뭐 싸움꾼만 모아놨다는데 싸움꾼 성격도 있습니다. 그건 뭐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김경률, 민경우, 박은식이라고 하는 세 명이 주목해 보면
대선 승리연합이라고 하는 과거의 외연과 포용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아서 중도와 수도권에 승부를 걸겠다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정확히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선이었다. 김준일 에디터하고 조금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나온 이 발언 때문에 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자,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분이 원래 이제 NL 계열 예. 주사파 뭐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전향해서 이제 뭐 운동권 비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뭐 운동권 저도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노인 폄훼의 전통은 네.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뭐 옛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뭐 김은경 그래서 저분을 보고 예. 야 좌파 뿌락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인데 저런 발언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걸 맥락을 보니까 옛날에 사로잡힌 이념에 사로잡힌 특히 이제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제가 저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근데 저게 2달밖에 안 됐어요. 저 얘기를 한 게 무슨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좀 얘기한다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정상 항상 정면 돌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뭐 분노하고 격노했지만은 민주당 쪽의 격노하는 온도하고 국민의힘의 격노하는 네.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딱히 문제가 안 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아까 김근식 교수님 예. 말씀드린 거는 짧게요. 예. 네. 저는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 전진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김병민, 장해찬 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저쪽은 비판을 못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지금 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박근혜 비대위 때 이를테면은 김종인, 이상돈 영임을 했던 게 약점들을 보완한다고 했는 건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비대위원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을 할까? 이거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장을 이제 주게 될 텐데요. 첫 일정을 뭘로 할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TK 신년 인사회로 예상을 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자,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당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갑자기 여러분이 봐오시던 윤석열, 이재명 듀오에 그러면 치킨 게임이 갑자기 생산적인 갈등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다 갑자기 친구가 된다든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지금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신당의 공간은 매우 크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고 그리고 어제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에 남겠다 이렇게 좀 얘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신당 파급력에 대해서 크게 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이당 저당 싫다. 그래서 이른바 무당층, 이른바 이제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이제 비율이 일정 정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당의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신당의 공간을 그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신당을 차리를 집짓는 사람이 지금 하도 많지 않습니까? 예.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정의당 신당, 또 뭐 이낙연 신당, 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세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의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그 여론조사상의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을 가지고 신당의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건 너무 견강구애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나가서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신당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신당을 만드는 그 자체의 정체성과 노선 그리고 규모와 세력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결합할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집 짓는 상황을 보면서 집 지어진 다음에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탈당과 신당론이 막 거세게 불었을 때 그 기대치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힘이 빠지지 않았나. 동력이 떨어졌다. 동력이 떨어져 있고 저는 이미 나가서 이제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굉장히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내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이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허은하 의원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두 분이 합류를 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예. 디폴트 값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 용인 중에서 이제 김용태는 남고 3명이 이제 합류를 하는 뭐 네. 이런 모양새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선에 보면은 계속 다당제로 갔다가 양당제로 갔다가 이게 스윙처럼 됐는데 2016년에 이때면 국민의당이 돌풍이 불었고 2012년에는 양당제고 2008년에는 막 친박연대 나오고 막 여러 당이 막 난리부림 네.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나 이거를 봐도 다당제가 더 유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합종 연행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독자적으로 3%를 넘을 수 있는 당이 몇 개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금태섭 신당도 안 되고요. 양양자 신당도 독자적으로 안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의 가치를 찾아서 이제 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양당의 공천 파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탈당자들이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럼 예. 뭐를 연결고리로 이들이 어떤 가치를 매개로 해서 이제 손을 잡을 것인지 이게 가장 이 신당의 어떤 사이즈와 빅텐트 뭐 이런 것들에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 자, 이분들의 신당이 어디까지 이제 합쳐질지 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 합류, 그 연합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후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 하실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지.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식사하기 전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의 발언 모습까지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현해살수, 이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라는 뜻인데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에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해살수라는 사자성어의 뜻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사퇴까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인데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결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아마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보건대는 정세균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상근 부대변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그 성남시장 선거의 공천을 정세균 대표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상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는 아마 그런 어른의 자세로서 당의 원로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일방적으로 정세균 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다음에 당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봐도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정세균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부분은 짧게 뒤에 나오는데 소통했고 경청했고 공감했습니다. 끝.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랑 똑같다고 봅니다. 예. 앞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도 제가 오늘 볼 때는 만남에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런 그 뒤에 그 기자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기도 시간은 다 다가오고 있죠. 연말까지도 시간을 네. 정해놨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좀 정해질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불안해하거나 안달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갈 사람 가라. 저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더 멀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뭐 통합과 혁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인데요. 하나만 한 얘기죠. 예. 예, 그 얘기를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고 사실은 저는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차라리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던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좋은 얘기도 한두 번도 질리는데 지금 이 이선 얘기를 후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에 듣기로는 전혀 1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1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공천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좀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 여기 왜냐면은 공천도 좀 하고 지금 새로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지금 내려 꽂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예. 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냥 거의 사실상 쫓아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달 초에 내년 초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결단이 좀 내려질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민주당 의원들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발제자였는데 예.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로 오늘 미뤄져- 의총 다음 주엔 때문에.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들의 큰 가닥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탈당 명분이라는 게 확 쌓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아마 큰 분수령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그대로 지금 하느냐. 자, 이 부분 다음 주면 좀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